예, 2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임신부가 최종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휴업을 놓고 WHO가 수업 재개를 권고했지만 서울 지역 학교에서 휴업을 연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메르스 사태로 미국 방문을 연기했는데요. 여야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고영신 교수 그리고 이상희 부총장, 이호선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 얘기 좀 간단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외교보다 일단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 메르스 여론 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래요? 예. 이번 사태가 어쨌든 정부 불신. 또 내각의 무능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어떤 비난 여론이 사실상 위기 심각 수준에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예. 정부 그런 초기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에 예. 메르스에 대처하는 이런 좌충우돌 예.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국민들의 그런 불안과 공포가 극도로 노달한 상황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예.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만은 초기에 그런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이런 그 컨트롤 타워 부재 같은 것을 나타내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외교 미국과 약속도 아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방미에 따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은 가장 국정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퇴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여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다른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동의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왜 가장 우선에서 가장 안정적일 때 가장 아래쪽까지 그 파급 효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미 취소는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분명하긴 하지만 일단은 방미를 결정한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요청을 할 때는 사실 뭔가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어떤 보따리를 가져갈지 정말 궁금했는데 그걸 이제 사실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또 들어오실 때에도 또 다른 선물 보따리를 또 가지고 오셔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세월호 때에도 4월 사건이 일어나고 5월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로 가셨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때 여파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시지 않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다만 만약에 나가셨다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실까? 분명히 어떤 성과를 가져오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미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니까요. 지금은 연기 결정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동의하시나요? 고육지책이죠.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렇게밖에 판단을 하지 못할까는 좀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글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제가 아마 청와대 참모진이라 그랬다면 이 부분을 미국에 가든 안 가든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뭐냐면은 미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지 않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치국과 소통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런 점들을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에 애둘러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적절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대통령한테 위기도 되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특히 외교 문제에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할 수 있었구나라는 점. 그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래서 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데 청와대 참모진들이 너무 급박스럽게 좀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미국 방문에 대한 준비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밀접한 실무진들의 교섭이 있는 거거든요. 교섭이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가서는 양국 대통령이 발표하는 수준들입니다. 그러다 그러면은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진행되었던 어젠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 방문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죠. 무위로 돌아가는데 연기했다 하지만은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참 안타깝죠. 물론 메르스가 지금 내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가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어쩌면은 일정은 좀 축소하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소위 말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예, 갈 수 예, 있는 방법도 있었지 예. 않느냐라는 그런 점이 좀 알겠습니다. 아쉬워요. 그만큼 메르스 사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이 박사님, 예. 자 정부의 뭐 초기 대응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실제 죽으시니까 피부로 좀 느끼실 거예요.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느끼는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일 겁니다. 예, 예.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연합뉴스가 광화문에 있잖아요. 예, 예. 광화문에 이 주변은 항상 중국인들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중국인들 한 명도 없고요. 심지어 내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께 돌아다니지 않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예.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건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쓰지 않는다는 건 내수가 완전히 죽는다는 거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내수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관광객들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새 관광객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홍콩에서는 뭐 홍색 정보를 내린다, 경보를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사실상 뭐 WHO에서 또 일본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심리적으로는 다들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런 그 내수의 진작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사활에 걸린 문제다라고 전문가들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직접적 피해 말고 민간이 소비가 위축이 돼서 발생한 비용이 약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1조 8천억 정도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그 세월호 참사는 직접적 피해거든요. 이거는 일반 사고의 주체보다 더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염병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심각하다 볼 수가 있는데 이 모거스턴인가요? 거기에서 어저께 발표한 자료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메르스 사태가 1개월 정도 갈 경우 0.4%, 3개월 이상 갈 경우 0.8%포인트 정도의 경제 성장 하락이 예상이 된다. 또 해외 일각에서는 이미 메르스 사태로 해서 한국이 한 20억 불 정도의 손해가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오히려 더 지금 시끄럽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결국 외국에서 반대급부가 오히려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좋은 거니까 예,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언론 보도 이상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대통령께서 바로 지금 뭐 방미까지 연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통제 강력한 통제를 가지고 진퇴주의를 해야 될 걸로. 지금은 방미 연기도 중요하지만 네. 너무 늦은 상태예요. 이런 상황은 정부 스스로 무능이 자초하는 결과입니다. 지금 경제뿐만이 아니고 외교 이런 것들이 전부 메르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제일 핵심적인 인물은 문영표 장관이라고 봐요. 네. 그 양반은 보니까 연구원 출신이던데 이런 뭐 상황에 대한 장악력뿐만 아니라 이 행정에 대한 통제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어떻게 장관을 시켰는지 전에 옛날 뭐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똑같아요. 예. 그 양반 나오면은 테레비 돌려버린다고요 지금. 그 테레비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언론들이라든가 여기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초기부터 이것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히려 청와대라든가 정부 쪽에서는 언론이 너무 부추긴단 말이야. 이건 뭐 그 별거 아닌데 해갖고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습니까? 또 축소를 얼마나 하고 쉬쉬쉬 하면서 뒷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왔냐고. 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선에서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사실 어르신들이거든요. 지금 실제 그 사망자들 전원이 고령자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분들이 그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러한 겁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초동 대처를 잘했다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정부는 이미 사전에 메르스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던데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 전에 신종플루처럼 우리에게 주사도 좀 맞추고 미리 좀 조심하게끔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영표 장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푸념을 털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일단은 내 몸에 오는 1차적 피해 그리고 전철에 나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없어요. 종로 3가 나가도 지금 어르신들이 안 계십니다. 그 얘기는 공포가 만연한 건데 이런 공포심을 충분히 잘 통제해 줄 만큼 지금 정부가 잘 해나가고 있는가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지만 지금 그 공이 박근혜 대통령에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정부가 초기에 그런 메르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뭐 좀 축소평가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방미를 앞두고
이 부분이 확산돼서는 방미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 관료적인 생각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방미도 못 오게 된 거예요. 초창기부터 발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은 이런 상황이 오지를 않지요. 그런데 뭐 초기에 거의 뭐 이거 별거 아니다. 뭐 마스크도 쓸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장관은 마스크를 써갖고 또 얼마나 여러 가지 비난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복지부 장관이 얘기했던 사우디의 경우 말하자면 이미 일어났던 그런 메르스 결과와 우리의 결과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중구난방이고 컨트롤 타워도 없고 지금도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역풍이 그대로 분 거죠. 교수님, 부총님 하실 말씀. 뭐 고영식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행정부처의 문영표 장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청와대 쪽에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책임과 권한이거든요. 초창기에 복지부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전염병, 감염병 균이 한국에 상륙했다. 이 부분을 청와대에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청와대가 결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그 자체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보도하는 것들이 심각하지 않은 거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심각한 거 심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당장 위기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기 경보, 경계경보를 발령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상황이 상륙했다 이 정도만 보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에 대한 판단을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청와대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문영표 장관은 6일 만에 대통령 대면 보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맹점입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수석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정치적 실익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이라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들의 업무 판단 능력이 90%는 정무적 판단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은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라고 이야기해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비로소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 가동이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아쉽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도 청와대도 다 늦었다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서 그럴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굉장히 발빠른 대응을 했거든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양측 측면이 있죠. 박원순 시장이 4일날 그렇게 저녁에 긴급 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하는 건 좋았는데 그러면은 사실관계, 팩트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파악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그런 냄새가 안 나게 좀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한 건 또 사실입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진중하지 못한 점은 뭐 물론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좀 돌발적인 그런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 사실은 이 메르스 대책을 완전 터닝 포인트하는 전환점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의식해서 갔든 안 갔든 국립중앙의료원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죠. 그동안 저 병원 공개 왜 정보를 빨리 공개하지 않느냐. 이 헬스 커뮤니케이션 가장 핵심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입니다. 그런데 병원 그 공개를 언론이다 모든 곳에서 허락했는데도 안 했죠.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 컨트롤 타워가 형성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지방과 자치단체와 이 중앙정부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야 이게 방지를 할 수가 있고 확산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의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부터 이런 점들이 바로 이루어지고 또 이 메르스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국민들이 공포감도 더 확산됐지만 경각심을 확실히 갖게 된 거죠. 정부도 그때부터 사실은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내가 숨기고 뒷북대하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시 산하이죠. 서울시 의료원 진료부장인가요? 자, 이분이 29개 진료기관 그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소위 말해서 경로병원이겠죠. 경위병원인데 받지 말라 이런 걸 전자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내가지고 보직 해임이 됐어요. 자, 이 뭐 시장하고 좀 뜻이 안 맞는지 의중을 제대로 못 읽는 거 어떠 보세요? 이 의료인이거든요, 이분도.
의료인이 기본적으로 의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익적 차원에서 의료진들이 일하는 형태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자정적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대한 원인 제공은 정부가 한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는 병원이나 사람이나 또 모두 다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보장이 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확진 환자들 감염에 대한 지점병원을 빨리빨리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 이런 행정력을 총가동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치 않은 그런 조치들이 나오니까 병원 쪽에서는 이게 지금 낙인 찍기 아니겠습니까? 뭐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자 잘못 받아가지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이 되면은 병원에 영업적 손실이 생기니까 지금 이기주의 현상으로 자꾸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필요한 것이고 행정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야기 따지기 전에 스스로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자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 이제 40대 임신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임신부도 나오고 또 10대 고등학생도 얼마 전에 확진자 판정을 받았었는데 특히나 주변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감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걱정이 많죠. 지금 뭐 온 집안 식구들, 뭐 손주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어느 누구 하나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40대 산모면은 굉장히 노산입니다. 노산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출산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메르스 확진이 났는데 이 여성이라는 것이 임신을 딱 하게 되면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불러오면 흉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가 위쪽으로 다 올라붙습니다. 폐가 당연히 쪼그라들면서 폐활량이 줄어들고요. 그냥 있기에도 숨쉬기가 어려운데 지금 폐에 감염이 온 상태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숨으로 나머지 아이도 함께 숨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이 산모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고요. 또 우리가 받았던 정부로부터 받았던 정보들 중에 임산부에 대한 정보는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나올 때도 2차 감염 가능성 없다, 3차 감염 가능성 없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 걸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또 10대 감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의 감염 사례에서 아동 14세 미만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3%가 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서 나타난 빈도의 3%라면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이건 100%나 똑같은 거예요. 내 아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지금 만원 지하철에서 기침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사람들이 불안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또래 생활을 하는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나니까 사실상 정부가 이 권력을 정보를 통제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생겨난 거거든요. 지금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 정보 공개도 계속 하나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들의 걱정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임신한 여성들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여성들의 경우 요르단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같은 데서는 이제 산모가 사망하거나 또 아이가 사산되는 상황도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은 기쁜 정보보다 슬픈 정보가 재밌는 정보보다 고통스러운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앞으로 정보에 관련된 정부의 대처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러나 이 산모에 관한 것이나 아이를 가진 임신부나 아동에 관한 것이 그래도 아주 높은 빈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불안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분의 들죠. 상태는 좀 안정적이다. 일단 정부는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좀 빨리 이렇게 치유가 되고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임신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게 많은데 이 박사님 어떻게 노인 관련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분들 요양병원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쪽에서도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제 지인은 지금 아버님을 지금 요양병원에 모시는 상황인데 방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전면적인 외부 그 방문을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하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자주 찾아뵙던 가족들이 병원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이 하나가 불안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는 간병사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번에 간병사가 그 메르스 확진이 되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또 근데 그분이 하필 또 중국 분이셨는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을 약간 가중시킨 면이 있는데
이 간병사 병원에 있는 간병사들은 개인이 고용을 해요. 네. 그래서 간병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간병사를 구합니다. 그럼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보통 공동 간병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한 분의 간병사가 적게는 6명, 많게는 뭐 50명, 60명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출입이나 이분들의 사적인 동선이 노출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사실상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러 가지 그 방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 심리적 불안은 조금 커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안전을 위한 하나의 조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감염자들의 동선이 아닐까 싶은데 문제는 이게 정부 포털에서도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동선을 파악을 해야 그에 대해서 뭐 격리라든 치료라든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 보면은 이 동선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번 방금 그 요양병원에서 그 간호하던 분, 저 중국 교포였죠.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전혀 동선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하루를 뭐 온갖 천지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 어쩐지 그런 것들이 정부가 지금 제대로 통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제서 뭐 이런 정부가 이런 뭐랄까 통제 체제를 좀 강화를 하고 예, 그 예. 시스템을 갖춰서 제대로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동선 파악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단이 돼야만이 확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공기 감염이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확정된 어떤 학설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외국 논문 같은 데서도 뭐 공기 감염으로도 하는 된다는 그런 논문도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우리로서는 지금 병원 내 감염선에서 일단은 끝나니까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사회적 감염으로 동선 파악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역사회 안 되면은 감염. 예, 예. 지역사회로 감염이 될 경우는 이건 뭐 막을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걸 뭐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렇게 아직 파악되지 않는 예, 예. 그런 환자라든가 뭐 접촉자들 이런 알겠습니다. 사람들의 동선 파악이 아주 중요할 것 자, 같아요. 지금 작업 중일 수 있는데 좀 빨리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고용신 교수 그리고 이상희 부총장 그리고 이호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